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 4일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 퇴사율이 34%에서 0%로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과 함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보고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본격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간밤에 또 기분 좋은 파리올림픽 승전보가 들어왔습니다. 탁구 혼합복식이요? 네, 이 혼합복식에서 이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이 혼합복식조가 홍콩을 꺾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한국 탁구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낸 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두 선수 첫 게임 시작부터 6점을 좀 내리따냈습니다. 가볍게 기선을 제압을 한 건데요. 이어서 이 별명이 삐약이로 불리는 이 신유빈 선수 날카로운 스매싱을 수차례 날렸고요. 임종훈 선수는 이 마치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는 이 좀 포복이 낮은 자세에서의 공격으로 점수차를 역시 좀 벌렸습니다. 이런 초반 기세가 다행히 막판까지 계속돼서 4대 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어제 또 나왔는데요. 기쁨을 만끽하는 시상식 자리였습니다. 시상식 자리에 북한이 먼저 이 혼합복식조에서 은메달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메달, 북한이 은메달 이렇게 되니까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이 북한 선수들과 시상대에서 만나서 함께 이 나란히 좀 셀카를 찍는 모습이 좀 나와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났죠? 네, 이 TV조선이 어제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번 두 사람 회동에는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을 했고 또 회동은 1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좀 길게 진행이 된 걸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두 사람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당정 화합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왔으니까 이런 인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최근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지금의 현안에 관한 논의가 좀 폭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팀원 위메프요. 줄여서 T맵프라고도 부르던데요. 이 미정산 사태 관련해서 어제 Q10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죠. 네, 어제 처음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에 국회 현안 질의에서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어제 이 나온 얘기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출석해서 구영배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8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정산이 안 돼서 이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금액이 1조 원까지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800억이라고 하면 정말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800억도
지금 당장은 투입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 대체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매우 좀 답답하고 좀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어제 이 구 대표가 이 국회 현안질에 출석을 하면서 공개석상에 나온 거 말씀드린 대로 좀 처음인데 일단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Q10 지분을 포함해서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내놓겠다. 일단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주셨는데 미정산된 돈이 약 1조 원 가까이 추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이 뭐 구영배 대표 본인 설명은 이 1조 원이 대부분 판촉 행사로 돈이 쓰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자금 일부가 이 티몬 위메프 자금의 일부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죠. 위씨를 인수를 할 때 이 사용된 사실도 구영배 대표가 어제 좀 직접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위씨를 인수하는 데 쓰는 돈은 일단 모두 갚기는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심각한 얘기들이 더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Q10의 또 다른 계열사요.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AK몰 이게 TMF와 같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거 구영배 대표가 직접 얘기했죠. 예, 직접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 또 AK몰에서도 이 정산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어제 구 대표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좀 AK몰 직원들 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Q10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구영배 대표를 뭐 그동안 언행으로 봐서 뭐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자산이 동결이 되면 판매사들에게 대금 지급은 당장은 안 되게 되고 이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도 일단 지금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다음 달 2일 이 두 회사를 상대로 자금 조달 계획 등 법원이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현행 이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 임명 관련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본격 토론에서 다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은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혐의로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구속됐군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군 정보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국군 방첩사령부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군무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지난달 초에 중국 동포한테 군 해외 정보요원들의 명단 등 2, 3급 기밀을 여러 건 넘긴 걸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유출된 정보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 이 블랙 요원들의 본명, 나이 또 활동 국가까지 여러 신상 정보가 담긴 정말 기밀이라고 하는데요. 정보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출 사실을 다른 기관이 먼저 알게 됐는데 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특급 기밀인 것 같은데 이 군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 기밀에 접근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뭐 어떻게 접근했냐, 접근성이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의 핵심이 지금 좀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이 접근을 못하는 기밀일 텐데요. 뭐 군에서도 지금 뭐 이런 정보는 극소수만 알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이런 건 뭐 정리된 명단 형태로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군무원이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해서 이 노트북에 저장한 경위가 뭔지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보사 내부망은 이 USB 같은 연결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군무원이 인사부서에서 일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지금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은 기밀 파일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이 중국 동포라는 사람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정보사는 해외 요원들을 즉각적으로 좀 국내로 복귀를 시키고 출장도 금지를 시킨 상태고요. 시스템 보완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뒤늦게 보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 달 8월입니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최근에 이 오름세가 있으니까 오름세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일단 공급으로 먼저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측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다면서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일단 부처 합동으로 늦지 않게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좀 보면 지금 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3%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10개월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결과고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나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는 사실 이렇고 지금 사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른바 이 서울 강남 3구 또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특히 좀 수요가 늘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데요. 네. 지금은 특히 좀 더 양상이 살짝 다른 게 그동안 추세와는 조금 좀 다르게 이른바 이 상급지라고 불리는 서울 반포를 포함한 강남 일대 특히 신축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지금 자고 일어나면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폭등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비싼 곳이 더 오르고 오를 곳만 지금 오르는 추세라는 거죠. 서울 반포의 한 한강변 신축 아파트는 34평형이 이번에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기록을 그래요?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급 대책 말고 대통령실이 추가로 검토하는 대책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까지 이른바 임대차 입법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값을 좀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죠. 일단 이 대통령실은 이번에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대책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꿉꿉한 가운데 날이 뜨겁습니다. 한낮에 오늘 자외선 지수도 12시부터 3시 사이 한낮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산, 경남은 오존 농도까지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오존 농도는 보통 단계가 되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만 드문드문 지나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 내로 일부 중부지방으로 빗방울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날이 흐려지겠고요. 남부지방이 오히려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다가 당일에 그치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강원, 호남, 경북 지역으로 안개가 지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곳곳에서 출근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변을 따라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는 방화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정체인데요. 모두 한강대교까지 흐름이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부터 상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에 추돌 사고 나서 1,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뒤로 정체 생기고 있고요. 이후 천안분기점에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면서 뒤로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쪽은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속도 더디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4km 막힙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에서 서종까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또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 5일제가 도입된 것도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주 4일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정진 소장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하는 시민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청년, 여성, 노동, 불평등, 복지 등을 연구하고요. 기획 강좌 등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주 5일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주 5일제는 한 20년 전에 도입이 돼서요. 예, 예. 되어 있는데 그동안 주 5일제 시행 20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장님은? 엄청난 우리 사회 변화 아닐까요? 예전에 당시 회고해 보면 홍삼 먹고 야근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주말의 삶의 질도, 관광도, 그리고 자기 학습도, 그리고 가족과 쉼도 할 수 있고, 일단 과로사에서 우리 사회가 탈피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의 긍정적인 그 성과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확인이 많이 됐다. 우리 사회 전반에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라는 곳에서 네. 주 5일제 시행 이후에 7년 후에 성과 분석을 했는데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1인당 종사자의 부가가치가 1.5% 향상된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보면 경제 전반에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부가가치가 1.5배. 예, 1.5%포인트. 1.5%포인트. 예. 예. 그 말씀하시니까 20여 년 전에 좀 시기상조다 이런 그 반대론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회고에 보면요. 삶의 질을 바꾸려다가 경제가 망한다든가 어떤 언론 칼럼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한다. 월요병이 생긴다. 그리고 지역 소멸 격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도권 쏠림으로. 근데 지금 회고에 보면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삶을 변화하는 바로미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2030 세대로 보면 어떻게 토요일까지 이랬지? 이런 사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대 변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월요병은 주 4일이나 주 5일이나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셀리맨들한테는. 예. 뭐 그냥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 주 4일제 논의가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시범 실시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디에서 시범 실시한 거죠? 연세의료원이라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신촌의 2개 병동 그리고 강남의 1개 병동 이렇게 3개 병동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실험을 했고 올해도 이제 2년차 연속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아시면 병원에는 과도 다르잖아요. 외과, 내과도 있고 중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높은 병동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데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처럼 조금 더 환자 보호자한테 많은 서비스 케어를 해야 되는 이렇게 3개 병동을 병원과 노사가 연구진들이 선택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죠? 예. 거기에 대부분의 병동은 주 5일제고 지금 말씀하신 3개 병동에서 주 4일제를 1년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했겠네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4일제 실험을 하기 이전에
네.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2년 전에 리서치 설문을 하고 주 5일제가 시행되는 과정에 4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하고 다수의 99%의 주 5일제를 하는 병동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비교 결과를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중증도가 가장 심한 약 53%의 중증도 환자가 있는 병동에 이제 171병동이거든요. 퇴사율이 0%입니다.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에 데이, 이브닝, 나이트 교대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0%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혁명적이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약 20%에서 34%의 퇴사율이 있었는데 일단 거의 제로가 났고요. 그 퇴사율은 일이 힘들어서였습니까? 예, 일이 힘들죠. 그리고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나이트 근무도 많이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생체 리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1년 미만의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연세오리온 세브란스 병원의 전체 병동에 약 6,500명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평균 퇴사율이 8.5%였어요. 네. 8.5%인데 이 중증도가 높은 병동은 퇴사율이 훨씬 높았군요. 예. 그런데 제로였거든요. 아, 그게 제로로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어떠한 수치보다도 가장 성과고요. 또 뭐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겠지만 뭐 직장 생활 만족도, 행복도,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의 균형이 그 점수로 보면 53.7에서 10점 만점에 5.5로 대폭 향상됐습니다. 이제 간호사들의 퇴사율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 간호사들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케어를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어제까지 좀 익숙하게 이 케어를 받고 있던 간호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환자들이 계속 나를 돌보고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네. 치료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결과에서는 환자한테도 좋고요. 네. 설문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 당사자지만 환자의 의료 안전 서비스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게 5%포인트 더 향상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20년 전에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반대 논거가 주로 이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경제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론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면 이 주 4일제 지금 이제 이제 시험적 결과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 4일제는 너무 많이 쉬는 것 아니냐, 뭐 언제 일하냐, 이런 반대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관련해서는 이번 결과에서 어떤 유의미한 부분이 나왔습니까? 이제 주 4일제도 모델은 여러 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장 내후년에 주 4일제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대계는 이렇게 3교대, 일의 생체적 리듬이 어려운 곳, 그리고 국민의 필수 안전, 생명 안전을 다루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하고 국민의 공감대나 그리고 기업의 재정이나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번 주 4일제 시험 1년간 한 그 병동에서 이른바 업무 효율성 있잖아요. 뭐 이건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생산성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호 선생님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친절했냐 고객 소리함이 있거든요. 친절 건수. 아하. 예, 그래서 171병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88건이었는데 132건으로 약 35% 향상됐고요. 그 옆 병동인 172병도 40건에서 111건으로, 그러니까 30에서 40%의 친절을 느꼈다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병원 평균의 향상도는 1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5일제 하는 병원보다 더 친절도가 적게는 20에서 35%포인트 향상된 거죠. 간호사들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일할 때와 막 경무에 지친 상태에서 이 케어를 할 때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몸을 갈아 넣는다고 하거든요. 몸을 갈아 넣는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 4일제를 했을 경우에는 간호 선생님 출근했을 때 주 5일제 할 때는 다음번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 주사 하나 교체하더라도. 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예.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 효율성,
그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환자한테도 병원한테도 개인한테 삶에 좋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동 경우에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바꾸면 근데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공백은 그 추가 인력 투입을 해서 메꿔 왔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병동당 1.5명의 간호사를 신규 간호사를 충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간호사가 나는 주 4일제를 참여할 거야. 그런데 주 5일제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네.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6개월씩 돌아가거든요. 아. 로테이션인데 아하. 난 임금 한 10% 삭감을 하더라도 내 삶 내가 워라밸을 임금 찾고 덜 받고 주 4일 해볼게. 예, 예. 그리고 노동 강도는 줄고 그렇게 되니까 이 모델이 노사가 1년, 2년 시범 사업하는데 딱 적합하게 호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가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합의해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그죠? 예,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원 측에서는 경영 측면에서는 인력을 더 써야 됐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갔겠네요. 아무래도 병원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은 들어갔는데요. 네. 기존의 간호 선생님들이 10%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추가 인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들 상급 종합병원 빅5 정도 되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10% 깎인 거는 한 7, 80만 원이고 그런데 신규 인원을 보면 서로 절반 삭감하고 병원이 지불해야 될 인건비는 한 절반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도의 우리 사회가 투입을 하고 환자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하는데 어떠한 노동을 만들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험을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시험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뭐 6개월 정도 내가 조금 월급을 약간 좀 덜 받아도 뭐 이런 이제 자발적인 참여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걸 바로 일반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직접 곧바로 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국내에 다 지금은 부분 주사일을 하거나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아직 많습니다. 아하.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해준 파리 올림픽. 네. 그 파리의 교통공사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주사일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파리의 교통공사요? 네, 우리 파리 이제 선수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관광객 타는 곳에서 약 한 170명 정도가 영무원이나 역사 관리하는 분들 등이 이렇게 주사일제 하는 걸 보면 업종이나 근무 형태 네. 그리고 이게 미칠 파급성들을 아직은 전 사회적으로 다른 나라까지도 보면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례를 소개해 주신 세브란스 병원 예. 연세의료원 말고 일반 기업에서 이런 주사일제를 하고 있는데 시험적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이거나 이런 데가 또 있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대명콘도라고 예전에 했던 소노벨 예. 그리고 중견교육업체인 휴넷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기도에 있는 코아드 그리고 SK 등 우리 사회 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혹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부분 주사일이나 주사일제를 실험하거나 또 혹은 놀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 차원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BI 저축은행, 한일시멘트 등 업종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꽤 많이 이전에 비해서 변화하는 우리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놀금이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논다는 뜻이군요. 예. 그런데 보통 주 6일째 할 때는 토요일 날이 반공일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요일 날 절반만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4.5일 근무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4.5일도 더 많습니다. 아, 그게 더 많습니까? 예, 그래서 금성출판사라는 회사도 4.5일제고요. 최근에 뭐 언론에 났지만 제주도에서도 4.5일제를 하고 있고 의외로 이제 4.5일제는 이제 일주일 시간으로 얘기하면 35시간이거든요. 아, 예. 저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이니까 40시간인데 법정 네네. 시간이 그래서 35시간을 하는 곳은 뭐 시티은행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출판사인데 창작가 비평사라는 네. 거기도 하루에 7시간 근무 제로하고 언론사도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 등도 4.5일제 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다양한 유형 근무, 그래서
다양한 것을 사회적으로 테스트하고 어느 게 우리 직원들에게 더 나은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고 직원들에게 호응성인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은 기업이 그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조금 다소 이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중간 평가 같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해외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 기업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2년,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오래 한 곳이 저 북유럽의 이제 아이슬란드 정도가 일하는 사람들의 1%를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한 정도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벨기에가 직원들이 4일을 원하면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저 4일 일할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 중간 평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을 바꿔서 전면 주사일 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자, 그러면 중간 평가 한번 해주실까요? 번아웃 소진 이직률이 이제 모든 나라나 혹은 실험하는 곳에서 줄었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옆에 있는 사우스 캠브리지 리스텔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기피 업무를 하는 3D 업무 네. 하는 채용도 많이 증가했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를 치면 이제 가로수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업종들 그 영국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하.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곳들도 이제 주사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주 4일이라면 나도 4일 동안 힘든 일 하고 네. 3일간 좀 쉬겠다, 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 한다는 거군요. 모델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쉰다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아, 의외로 수요일 날 쉬는 중간에 쉬는 경우도 예, 있습니까? 이틀 일하고 중간 쉬고 아하. 이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예, 일의 특성에 따라서 네. 그래서 중간 평가를 보면 기업이 추가적으로 비용하는 건 확실히 있고 네. 그렇지만 서비스 생산성이나 직원의 만족도 정신과 병가 결근도 줍니다. 아, 그래요? 예. 덜 아플 테니까. 예.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직률이 퇴직률이 줄었다는 건 실업급여가 정부 차원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가 1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는 4개월인데 유럽은 보통 한 1년 정도 돼서 정부 전체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퇴사율이 준다는 건 정부의 재정도 간접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여러 기업이나 여러 나라의 시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신데 혹시 부정적인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됩니까? 아무래도 주 4일제를 실험하는 곳에 연구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자들의 보고서는 긍정성을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마 부정성도 있을 겁니다.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금요일에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한 거가 한 3, 4년 정도, 2, 3년 정도 된 거다. 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비교적 빨리 이런 그 실험에 뛰어든 셈이네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가 장시간 국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꼴찌에서 메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라벨 일과 네. 삶의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대열에 우리도 같이 편승하고 이 기차에 같이 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입법화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된 나라가 없다고 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뜻인데요.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 뭐 기업만 아니라 이런 데는 혹시 사례가 없습니까? 작년 4월에서 5월 스페인의 발렌시아라고요. 3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시하고 시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한 달 동안 거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실험해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 곳도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바로 옆입니다. 일본의 치바현, 군마현 같은 지하철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 올해 이제 주사일제를 지방 정부에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지방 정부에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저출산 육아 문제를 위한 대상자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CO2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서 기후 매연도 준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이거 실험에 들어간 단체는 아직 없습니까? 제주도가 4.5일제를 지금 올해부터 발표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네. 충남,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충남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제 하루에 661이라고 해서 하루에 6시간 근무 이렇게 지금 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광역 지자체나 기초에서 최근에 이제 저출생 육아 출산 문제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정진 소장님이 쭉 현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다, 우리나라도 이렇다,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 4일째 아직은 낯선데 한번 우리 청취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조언을 한 말씀 결론 삼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긴 어렵지만 공론화도 하고 다양한 기업 산업에서 테스트 정도를 해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나? 또 어느 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5일 일했지? 언젠가. 네, 언젠가. 예, 우리 밖에 PD 엔지니어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광석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기후 변화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부터 조금 실천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다이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런 걸로 고객과 무엇인가 교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객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배달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제 몸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저부터 좀 한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리뷰에 올려줌으로써 다른 고객들도 그 리뷰를 보고 다이용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보람되게 느끼는 거를 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 앱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다이용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차피 주문하시는 김에 다이용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더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작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불볕더위보다 괴로운 찜통더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습한 가운데 열은 누적되고 또 밤까지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열대 지속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구 3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이 습도까지 겹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이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7월 31일 오늘이죠. 38.3도까지 서울의 기온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로 중부 일원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이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5에서 40mm의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겠는데요. 당일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청, 호남, 경북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오늘 한낮에 자외선 지수도 상당히 높겠고요. 오늘 울산과 경남은 오존 농도가 높아서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 산지를 위시한 중부지방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는 계속해서 짙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실이 그 제2부속실을 이제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야말로 이제 만시지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대 이제 이 대통령 배우자 조금 다른 분이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부부 공동 권력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네. 생각하고 표현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역대 여느 배우자처럼 그렇게 제2부속실 문제로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늦게 설치한 것도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런다고 다른 배우자 역대 대통령 배우자하고 다른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걸 대책 이런 네. 것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속실 설치로 효력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2부속실 설치는 어쨌든 좀 일찍 했어야 됐다. 그런데 저는 그거 가지고 처음부터 네. 저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저거를 안 하자고 하는데 그때도 정권 초부터 이 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했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할 거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공적 관리의 이제 사각지대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전체 부속실에서 여사 관리팀을 퉁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부속실의 업무까지도 김건희 여사 페이스로 갖고 갈 우려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 이것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국회 추천을 한다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 특별감찰관이 추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 역사가 한 번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 번에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예. 끝났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추진되고 결국은 이제 설치가 됐지만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한가 해서 그렇지 않다 해서 또 공수처 때문에 네. 또 임명이 안 된 그런 경우였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고 공수처도 사실은 더 보완돼야 되거든요.
아주 최소한의 그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으로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보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변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최재성 수석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때 네.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하는 당시 국민의힘 야당 쪽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건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왜 안 하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배우자를 포함해서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다음에 고위공직, 뭐 이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감찰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공수처하고 겹치거든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굳이 이렇게 겹치는 기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최소 조직으로 출발을 했고 제 기능을 지금 다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뭐 사건 처리도 네. 사실 공수처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 대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제3의 장소였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선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이제 거의 제1호 공약처럼 제시했고 어제 까지 그 제3자 추천 특검 생각은 변함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는 하여튼 뭐 좀 안 맞는 결이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데 어제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이제 정진석 실장만 배석한 상태에서 이런 흐름에서 이 비공개 회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필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 대표의 압승으로 대표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과정 아시다시피 한동훈을 대표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원희룡 이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그래서 완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윤 또 대통령의 생각 또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이제 전당대회가 됐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제 대표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갈등 사안들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전당대회 후로 한동훈 대표 선출 후로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벌써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킬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를 놓고 네. 친윤이 먼저 뚜껑을 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거를 참 유임하기도 뭐하고 교체하기도 이 갈등 사안으로 또 이렇게 부각이 돼버린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조사할 때 그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후로 제기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집권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온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근데 이런 사안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제3자 이제 특검 임명을 가지고 소위 한동훈 중재안이죠.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한동훈 중재안은 있었던 이제 아주 갈등 요인이고 새롭게 벌써 만들어진 갈등 요인들이 또 두 가지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대통령의 요구로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이견 또 갈등 요인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것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1시간 가까이 이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최재성 수석 말씀은 그런 정도로는 이견이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진단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당은 운명적으로 대통령과 어쨌든 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대통령은 또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관리를 해가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도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대표 출마였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이나 대통령과의 그런 하나의 이제 이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안 좋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대통령이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차기 주자를. 왜냐하면 얼마가 됐든 현 정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 또 여권 내 지지자들이 최소한 대통령목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안 되게 만들. 저 사람 안 된다. 네. 이러면은 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다시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를 했잖아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때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버린 그런 윤석열 후보를 찍어버린 게 있고 아주 공개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그 대통령의 남은 지지율만큼은 차기 주자가 안 된다라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최 수석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2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렸다, 안 되게 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는데. 아니죠.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작동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지자 내에서 그런 문재인 분화가 대통령의 일어났는데 지지자 내에서.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안 된다. 네,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이제 반명 이 지지자들의 반명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이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작동을 안 했는데도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고. 네. 그리고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또 패배했던 하나의 또 그 원인으로 네. 그런 지지자 이탈 이런 것이 작용을 했던 건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저 사람 안 돼. 또 한동훈 대표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를 생각한다면 차기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그거 안 되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존재로 윤 대통령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표가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수석님 말씀을 들으면 우선 급하고 아쉬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차기 대권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급하고 그런 사람은 한동훈 대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려운 길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것까지 대통령의
하고 갈등하지 않고 그 지지까지 가져가면서 하면 되는데 네. 관계로 보나 모르거나 그거 어려울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그늘에서 또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늘에서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민심이 대통령한테 있으면 그러면은 대통령과 선린적 관계에서 차기를 노려볼 만도 한데 이 대통령의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든 풀어내야 뭐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력 발휘가 되는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숙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로 이 사안은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요.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권에서 법안 발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통과,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부결. 이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몇 차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 야도 다 힘들고 하겠지만 국민들 정말 이 국회 피로감, 정치 피로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저는 느껴지는데 수석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야당의 강공과 대통령의 거부권 이것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지금 능력과 전략이 부재한 것 같아요. 아하. 국민들이 다수석을 줬잖아요. 그것도 처음 있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해라. 그게 이제 강공하는 국회에서 아주 단독 처리하고 강공하고 이러는 하나의 이제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능력 있게 하라고 책임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도 필요하고 정치 전략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능력 있게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석을 준 국민의 민심 가지고 강공을 했는데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쳇바퀴 돌듯이 이런 안 좋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제2요구권에 막혀서 입법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이기도 하죠. 강공은 하는 것 같은데 네. 성공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능력 있게 해라, 책임 있게 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전략이 부재하다고 봐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죠. 네. 그래서 이번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이제 행사를 하니까 전당대회 후에 포결하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그럴 거를 왜 먼저 발의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서 그랬어요.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략이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고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 소위 말해서 8표,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이냐. 그런데 무조건 그냥 또 다시 재발의해놓고 전당대회 열리니까는 조금 밀어서 표결하겠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그런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쯤이라고 봐요. 원래는 지금쯤 그렇지 시작했어야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 부재한 거고. 이를테면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한동훈 중재안까지 포함해서 우선은 저쪽에 대표가 바뀌어야죠. 전당대회가 갑자기 저쪽에서 돼서 대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예정된 일정이었거든요.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정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 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말처럼 그것을 이뤄내려면 이런 것 정도는 감안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타임테이블을 짰어야 된다. 그런 지금, 게 없으니까요. 네. 무책임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단결시키잖아요. 제가 보기엔 최상권 특검은 민심도 뒷받침이 되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슨 아침밥 먹듯이 또 점심에 밥 먹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거부권에 막히고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오히려 단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이 부재해서 그게 민주당의 하나의 그 지지율 있잖아요. 네. 총선 압승 이후의 그 지지율. 국민의힘에 지금 역전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조사 결과들이.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공은 계속 하는데 성공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략의 부재다. 리더십의 부재다. 예, 오늘 전 이 말씀으로 리더십의 부재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네, 예, 수요일마다 진행해드리는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두 분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민주당 이 대담 말미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공은 하는데 성공은 못하는 것 같다. 전략의 부재와 리더십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가셨는데 이 문제부터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큰 틀에서는 너무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사이다다 이제 좀 강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이제 뭔가 진척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무한 도돌이표 타임루프에 이제 걸린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한 발씩 양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박찬대 당대표 권한행이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사실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야 사실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좀 갑갑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봐야 되나. 그래서 민주당이 유효타를 못 날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맞고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도돌이표 방송사법 등등등 여러 법안과 관련해서도 무한 거부권 또 무한 상정 도돌이표 그리고 지금 청문회 또 좀 도돌이표. 그래서 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임하는 것이냐. 사실은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터 파커의 삼촌이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좀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노선 전환이 또는 전략 전환이 필요해도 그거는 8월 18일 이후나 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강공은 하지만 성공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강공을 넘어서 이건 닥치고 공격, 닥공이고
조리 돌림이며 멍석말이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한 대상에 대해서 두드려 패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첫 번째 1일 1탄핵, 1일 1특검 하면서 민주당이 지목한 한 대상, 예를 들어서 검찰이면 검찰,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이면 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면 후보 하나를 해가지고 거의 이거는 멍석말이 내지 조리돌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겠죠. 그렇게 닥치고 공격을 하고 나면은 그 국회의원 계좌에는 후원금이 쌓이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민주당 계좌에서는 지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끝이 된 것은 결국 행정부의 권력은 국민의힘 쪽에 몰아준 해서 대통령이 된 반면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 줌으로써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사실상 이중 권력 구조가 되는 것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무한 루프가 언제 끼어질 것인가? 저는 다가오는 10월 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1심 판결 선고됨으로써 1차적인 고리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다가가 2026년 지방선거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의 지금과 어떤 전국의 흐름에 결정적인 어떤 반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권력은 행정 권력처럼 의회 권력은 의회 권력처럼 해서 계속 나가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나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7년 체제, 87년 헌법 체제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제가 있다고 하면은 행정부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의회 권력 4월 7일 총선에서의 180석을 몰아줬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내각 책임자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행정부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헌법 체제를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다만 시점은 전대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도 하셨어요. 그 부분만 짧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렇게 뭐가 바뀔까요? 바뀌는 게 더 없죠. 다만 이제 대권이 앞으로 다가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보면은 어떤 세제 혜택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책적 전환을 보이는 것 같이 중도층의 표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큰 틀의 전략, 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략 전환은 없을 거다.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청문회까지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은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최상병의 이 사망과 관련해서 외압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경찰에서 마약 수사하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또 나타나가지고 지금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반복이 되는지를 바로 잡는 게 국회의 목 아닌가? 행정부 견제하라고 입법부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특히 거부권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행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지금 15건이고 방송사법에다가 앞으로 이제 예고된, 예를 들면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노란봉투법까지 하면은 이제 20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라면은 이승만의 45번 제2요구권 거부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속도라면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는 거예요. 또 거부권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제한돼서 사용해야 된다. 특히 가족 문제, 본인과 관련돼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최진영 변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회 상황 좀 아까 두 분이 대략 말씀은 다 하셨는데, 예, 그래도 국회 상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정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는 최진영 변호사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결국 민주당이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닥치고 공격, 강공은 하지만 성공은 못하는 이유, 열심히 뛰지만 금메달 못하는 이유 뻔한 거 아닙니까? 전략이 잘못된 것이고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방송사법, 어제까지 해서 KBS, MBC, 마지막으로 EBS법까지 해서 몽땅 다 지금 국회를 통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용산에서 제2여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무한 반복,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라. 그게 돈키호테인 것이고, 돈키호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의 마지막 남은 다 사라져서 이제 근세로 가는데 거기에서 남아서 실현하지 못할 어떤 목표를 나아가는, 그게 지금 돈키호테 같은 모습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지금 점점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는 이렇게 좋은 거는 왜 민주당 정부 때 안 했냐,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이 지적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거는 이해고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시각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방송 장악 뭐 아니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독자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반대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생각이 뭐냐, 아니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해보자라고 뭔가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이제 항상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가 제대로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중요 정책 현안마다 다 발의를 하고 토론하는 건 다 민주당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거나 그냥 용산이 하자는 대로만 합니다. 정당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건 사실은
1일 1탄핵, 1일 1특검법밖에 없는 겁니다. 민생 먹살이 좀 얘기해놓고 민생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종 그 정부조직을 그 새롭게 뭘 하려고 해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죠. 지금 세제 개편, 특히 상속세, 증여세, 아까 얘기했던 종부세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택도 없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위에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고준위 방패물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AI 관련된 법을 계속 뭘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있는 방송사법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정쟁과 관련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각종 특검법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지 결국 민생과 관련되는 먹살이즘과 관련되는 게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현 주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큰 흐름이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그 7.23 전당대회를 근거로 해서 상당 부분 그 상승 곡선을 하는 반면에 지금 8.18 전당대회 민주당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큰 흐름에서는 민주당은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 흐름은 네. 결국 이런 정쟁적인 쟁점 법안에 대한 일방적 독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하면 되겠죠. 뭐 그거는 지금 어제 그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국회 개원한 지 뭐 개원식도 못했지만 개원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 건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뭔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는.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세제 개편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본 주제는 아니지만은 상속세를 지금 낮추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뭐 이제 역동 경제 얘기를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상속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인데 100번 받아들여도 자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한 80조 가까이 한 60조인가요? 약간 60조에서 80조 정도 이제 세수 펑크가 났어요. 어디서 상속세까지 깎아주고 뭐 다 깎아주면 도대체 어디서 그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부가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기재부도 계속 반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상속세 이거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50에서 40으로 지금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상속세 없는 나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본이득세가 있어가지고 원래 아버지가 집을 10억에 샀는데 이게 30억이 되면 차액의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야당이 지금 받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협의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오히려 좀 정부 여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누가 걱정을 하는 건지 누가 나라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최재형 변호사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께 좀 이제 문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오르아나싱이 아니잖아요.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상태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충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조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조항은 이게 사법권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상권 분립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좀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통과됐잖아요. 여야 합의로. 이런 게 절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원내 지도부가 어쨌든 주고받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안 돼 또는 전부 다 돼.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정말 민주주의적인 대화 타협은 지금의 여야당에서는 불가능한가? 정말 불가능한가? 뭐 방법이 없겠는가? 저는 두 분한테 이 주제를 좀 던지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8.18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어대명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될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한번 초대해서 마치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번 회동하고 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소통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일정 부분 주고받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대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뤄냈듯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어떤 그 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협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의 옥동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개 고리로 해서 정치적 쟁점 부분, 쟁점 법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그 국민의힘으로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그런 법안을 주고 일정 부분을 또 그 조절을 하고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종부세를 비롯한 그 각종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에 대한 일차적인 어떤 그 협치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정치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민생 후 정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8.18 전당대회 이후에 용산과 민주당의 영수회담 내지는 나아가 국민의힘 과 국민 당 대표 간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나간다고 하면은 뭐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은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고 지금 이제 둘러싼 정치 환경이나 각 이제 뭐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두 개의 권력이 있다고 최종용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총선에서의 결과는 결국은 국정기조의 전환이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번에 이제 영수회담 할 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저는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를 모든 걸 받아줄 수 없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반대하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성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말로 그런 뭐 민생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민생을 그렇게 챙기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의료 개혁 한다라고 해서 아예 나라를 이 지경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완전 의료 시스템을 완전 뭉개 놓고 지금 의료고시 지금 3,000명 지원해야 되는데 350명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3,000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와 타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이면서 야당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어디까지 협상을 할 것인가 대통령 용산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루킹 특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해서 또 갑자기 이상한 지지자한테 턱까지 맞아가면서 얻어냈잖아요. 그때 그거 야당이 추천을 했고요. 그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거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당과 정부 여당의 목소리 있었지만 결국 했습니다.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지금 최상병 특검은 여론으로도 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높은데 탄핵 얘기를 하세요. 탄핵할 짓을 했나요,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해야죠? 계속 말만 꺼내면은 탄핵 하는데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탄핵을 당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도둑이 재발절인데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본인들이 그러면 어떤 거를 협상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지를 조금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거라도 제시를 해야지 이게 지금 전국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제3자 추천안 탄핵안을 특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그 현재 얘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른바 상설특검으로 가고 상설특검에서 이제 법을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거기서도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결국 어떤 식의 어떤 그 안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한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로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최상병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불통 이미지 나아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숨기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 밑자락을 깔라는 것이고 이제 밑자락을 넘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그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뭐
캥기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인 거죠. 아니 근데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는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래. 예, 지금 두 분 토론 중에 제가 두 가지 좀 그 후속 토론 좀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은 탄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야권의 행동이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형 변호사부터 이 문제 좀 토론해 주시고 반론 좀 주시고.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려치기로 다른 그 이른바 전위대 내지는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탄핵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교대역 사거리에 뭐가 붙였냐 하면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민주당의 어떤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마치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거의 데자뷰 내지는 데칼코마니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은 아니다. 결국 그것도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에서도 현역 배지들은 탄핵 입에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등 달리고 있었던 그 최고위원회 후보 같은 경우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 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른바 돌려치기 전략. 이제는 대놓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김재인 평론가. 지금 탄핵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누군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국민의힘의 지난번에 당대표 후보들께서 내가 다 탄핵을 막겠다. 나경원,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은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뭐 하고 싶으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200석의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재가 또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녹취록 굉장히 이제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바보들이 진보가 탄핵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탄핵시킨 거는 보수다.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주장이고 판단 얘기는 한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탈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거라고 지금 최준영 변호사께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탄핵할 일이 정말로 생기면 저는 일단은 먼저 탄핵은 국가적 불약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건데 정말로 당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거를 그러면 안 둡니까 그러면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오히려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수 쪽이에요. 지금 보수가 다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탄핵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의 뭐 안드로메다 그러니까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쪽이 화성이에요? 네, 저희는 지구에 있죠. 외계인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 청원 게시판에 140만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얼싸좋구나 하면서 민주당이 해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태상명동 서일필도 아니고 쥐 한 마리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각종 증인으로 불러 세워가지고 10분 나가 있어라. 한 발 들고 서 있어라. 이런 무도한 인권 침해적. 만약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었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고 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구속됐을 겁니다. 그저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이라는 방탄을 쓰고 그런 식으로 무도한 행동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탄핵을 당하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헌법 개정되면은 의원 소환제를 해가지고 이거 국회의원 가운데서 옷 벗게 하려는 그런 여론이 더 커질 겁니다. 네.
아니 뭐 국회의원도 잘못하면은 뭐 혼나야죠. 뭐 혼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입장 변화가 개인적으로 좀 유의미하기는 하고 좀 유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처음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스탠스는 그거였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은 3년 내내 이거 최상병 특검하자고 할 건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시간을 두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내야 돼요. 왜 답을 내야 되냐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무리한 거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적으로 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지지가 안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론이 다 높아요, 상대적으로. 뭐 그 높낮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과 국힘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해야 되고 그 민심에 올라타야 된다. 이게 근데 지금 민심 올라타는 거냐. 대부분의 사안이 지금 의료개혁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왜 1,500명, 2,000명이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안 내놓고 있고 국힘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민주당은 요구를 하든 왜 무리하냐고 뭐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이제는 집권 여당이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다 국회의원들이 세게 발언하면은 지지자들의 지지가 더 모이는 현상은 양당에서 공이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이른바 팬덤 정치가 뭐 그동안은 뭐 그냥 우리 정치의 그냥 일부에 주변에 있는 그런 뭐 재미있는 현상 또는 뭐 의미 있는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팬덤 정치가 한국 정치를 거의 그냥 휩쓸어 버리거나 이끌어가는 듯한 형국으로, 그것도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점은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어떤 뭐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 이런 게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정치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불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엘리트층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그 정도로 부패하진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런 믿음들이 좀 다 깨지면서 어떤 뭐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가 지체되는 현상, 이게 그런 거 나타나면서 지금 직접 우리가 뭔가를 바꿔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보수에서도 이 팬덤 현상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이제 한딸이라고 이제 누가 저기가 불렀죠. 저기 갑자기 최고위원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한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뭐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딸,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훈 열성 지지자들이 한 게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체 현상인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정책위 의장이 이 당에 사퇴를 해야지, 그런 관례대로 왜 이제 한동훈의 발목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이제 팬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내 정치적 희망 열정을 투사하는 팬덤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인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은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한 번도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했을 때 그거에 노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추미애 국회의장,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추미애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원들의 뭐 20%를 반영을 국회의장 하는데 반영하는 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국회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당원권을 강화를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것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상은 일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개딸들 지령 내리면 척척척척 해가지고 뭐 그 수박 논쟁하면서 수박이 원래는 국민의힘 쪽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내에 비명계를 수박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던 그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그 이재명과 대척점에는 사무실 앞에 총알이 한 방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글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그 적극 지지층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재명이 마을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뭐 위두훈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은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 라디오 매체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의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라는 제안이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런 것에 가입을 해서 글 하나만 올리면 한꺼번에 지지세가 엄청나게 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거 안 하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본인들의 어떤 그 팬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 이재명과 한동훈은 사뭇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한동훈 지지자들도 스스로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차라리 소통을 하십시오. 뭐 댓글팀이나 뭐 여론조성팀 이런 거 뒤에서 하지 말고 그게 더 투명하고 나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 얘기를. 예. 저는 이 정치평론가로 이 한국에서의 팬덤 정치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앞으로 좀 토론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이 논의 중에 이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좀 선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뭐 정치인도 사람이니까 막 지지자들이 막 강력한 막 지지와 환호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거기에 어떻게든 좀 이 호응해 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막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과도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정치의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치적 불신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 사태는 좀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참 우려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아마 민주당 내의 법조인들 중심으로도 상당 부분 걱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민주당의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는 그 부분 사법 어떤 판단조차도 이게 부정을 할 것인지 정말 상당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당원이 100만 200만 명이 됐는데 그에 걸맞는 당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가 좀 걱정이에요. 그거를 이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만큼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이 돼서 다양한 분야로 좀 관심을 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정치 지도자라면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제 눈에는 정말 담대하게 노하는 정치 지도자가 별로 안 보여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자, 오늘 본격 토론 두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31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